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뉴스가 연예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8월 25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며칠 전 방송에서요, 우리나라가 헬조선인 이유,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그때 반응이 되게 뜨거웠는데 최근에 페이스북에 보니까 저희가 얘기 드리지 않은 또 다른 이유가 있더라고. 그래요? 벌써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서 화제가 됐었는데 저는 좀 늦게 봤거든요. 저희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들으시는 애청자분들 중에서는 이 내용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처럼 좀 늦게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지금부터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네. 이 얘기는요, 처음처럼이라고 아시죠? 소주 브랜드. 네. 여기가 이벤트를 최근 했었대요. 이벤트로 뭘 줬냐면 직급별 소주잔. 소주잔인데 직급별로 나눠서 쓰라는 거야. 네. 근데 이 직급별 소주잔에는 재미난 문구가 있었대요. 이름도 처음처럼에서 패러디한 사장처럼, 부장처럼, 사원처럼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밑에 뭐라고 써져 있는지 아세요? 사장처럼 잔 밑에는 내 밑으로 원샷, 나는 반샷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또 과장처럼 잔 밑에는 내 밑으로 꺾지 마라 뭐 이렇게 돼 있대요. 사원처럼 잔 밑에는 주는 대로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다는 거야. 네. 이게 말이나 되나요? 우리나라 조직 문화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벤트가 공개되자마자 네티즌들이 이런 성토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의 잘못된 술 문화를 왜 소주잔으로 만들었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사은품을 만든 거야? 또 어떤 네티즌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거 사장이 낸 아이디어 아니야? 아니 근데 이 소주를 만든 회사가 롯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롯데에서는 이런 설명을 했대요. 직장인들의 애환과 고뇌를 해학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직장인들의 일상을 공감하자는 차원에서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대요. 이거는 일상을 공감하는 게 아니라 2번 죽이고 3번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 잔을 보는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진짜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근데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대. 뭔 얘기냐면요, 과거에 기획재정부가요, 공식 페이스북에 이런 포스터를 올렸대요. 첫 잔은 예의상 받기. 이거 진짜 술 강요하는 거 아니야? 이때도 포스터를 게시했다가 네티즌들의 성토가 이어지니까 게시물을 잽싸게 삭제했다고 하는데 이런 일들이 왜 반복이 될까요? 제 생각에는 술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우리나라가 관대하잖아요. 술 먹고 누구 때렸다, 교통사고 났다, 그러면 법정에서도 이게 어느 정도 용서가 되는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술로 풀라는 이런 잘못된 왜곡된 문화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실제로 올해 2월에 취업포탈 잡코리아가요, 직장인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대요. 여기서 뭘 물어봤냐면요, 직장 내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냐 물어봤더니 이거 숫자 좀 적어. 60.9%가 원활치 않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이거 한 40% 정도는 혹시 상사가 볼까봐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거의 100%가 가까울 것 같은데 말이에요. 아무튼 이 설문조사에서는요, 왜 원활하지 않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수직적인 조직 문화, 이걸 가장 많이 꼽았다는 거야. 아까 같이 술 먹을 때 내 밑으로 꺾지 마라 이런 문화가 있으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다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 사원급 잔도 따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혹시 그 사원들은 내심 안도를 하지 않았을까? 어떤 안도? 그래도 내 옆에 지금 인턴도 있는데 얘는 잔도 없네 이러면서 그 인턴 입장에서는 끼워 주신 것만 해도 송구하옵니다. 이런 잔을 내심 기대해 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진짜 우픈 현실이네요. 오늘 결혼식 정말 특이하네. 신랑 신부가 같이 들어와. 다 이유가 있지. 이유? 신부의 아버지가 신랑에게 손을 건네주는 이 시기 실은 여성을 소유물로 보는 잘못된 관행이거든. 소유물? 말도 안 돼. 생각해봐. 신부 아버지 책임하에 있던 신부가 새로운 배우자에게 책임이 기속되는 것과 같잖아. 듣고 보니 그러네. 근데 요즘은 여성들 위상이 많이 높아졌잖아. 대통령도 여자고 이런 관행이 더는 없을 듯한데? 그럼 질문 하나. 만일 남성이 여성을 때렸다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까? 폭력이니까 형사재판으로 가겠지? 그럼 맞은 여성이 폭력 남성의 아내라면
글쎄, 그거야... 쉽게 대답하기 힘들 거야. 여성을 소유물로 보기 때문에 가정법원에 보내진다고. 가정법원? 말도 안 돼. 바로 남성다움을 강요하는 맨박스 때문이지. 남자는 강해야 하고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잘못된 사고, 이런 편견을 깨부셔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소중한 우리 딸들을 위해서라도 말이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테드에서 200만 뷰를 돌파한 토니 퍼터의 신작 맨박스에 자세한 해법이 나와 있다고. 맨박스라. 당장 사서 봐야 되겠네. 맨박스, 강요된 남자다움에 대하여 도서출판 한빛피즈.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이거 진짜 몇 번째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전기료 누진제 관련된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네. 오늘 서울신문에서 단독이라고 써서 붙여서 보도를 했던데 이거 단독도 아닌 것 같아. 일단 내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8월 전기요금 청구서가 집으로 날아오면서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폭탄을 눈으로 확인한 시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문제는 9월달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으면 핵폭탄급의 불만이 터져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거 다 예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서울신문은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등 무더위가 집중됐던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요금이 9월달에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한 시민의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얼마 전 검침하고 갔는데 계량기가 542kWh를 가리켰다. 지난달에는 270여 kWh였는데 걱정이 많이 된다. 그래서 친구들도 LED 조명으로 바꾸는 등 자발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이런 소식도 전하더라고요. 네. 서울신문은 이어서 당정이 지난 11일 발표한 7, 9월 가정용 전기요금 20% 경감 대책도 불만을 잠재우지 못한 상태다. 두 아이의 엄마 사연을 들어서요. 두 아이의 엄마가 이랬대요. 8월은 아이들 방학이 있어 에어컨을 많이 켤 수밖에 없었다. 20% 경감 효과를 본다는데 미봉책에 불과하고 누진제 구간 조정 등 본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이 얘기하니까 최근에 본 기사가 생각이 나네요. 아파트 1층에 보면요, 가정형 어린이집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는 가정이잖아요. 그러네. 근데 어린이들이 많으니까 에어컨을 계속 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전기료가 80만 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80만 원이 뭡니까, 한 달에? 아니, 그러니까 어린이집 운영하고 번 돈 다 전기료로 내게 생겼네. 거의 공장 수준 아닌가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무튼 이런 불만들이 나오니까 오늘 정부와 언론 쪽에서 또 이야기를 슬슬 흘리고 있죠. 뭔 얘기냐면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이런 걸 검토하고 있대. 이게 뭔 얘기냐면요. 정부가 현재는 겨울에만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대요. 생계나 의료급여 수급자, 노인이나 영유아 혹은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데요. 1인 가구는 8만 1,000원, 2인 가구는 10만 2,000원, 3인 가구 이상은 11만 4천 원을 지원해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수도 있다? 그렇죠. 검토하고 있다는 거니까. 준다는 건 또 아니네요. 그러니 이거 보세요. 이번 금요일부터,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부터 폭염 꺾인대잖아. 이때까지만 기다리는 거 아닐까? 다음 소식입니다. 곧 추석이 오죠? 최근에도 추석 차례상과 관련해서 물가가 많이 올랐다,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더 구체적인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번 추석에 차례상을 차릴 때는요, 전통시장에서 음식 재료들을 사왔다, 22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작년보다 7%가 더 나가는 건데요. 오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여기에서 전국 17개 지역 전통시장 16곳, 대형 유통업체 25개 대상으로 해서 차례상 비용을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나왔는데, 대형 유통업체는 이마트, 롯데마트죠? 31만 6천 원이 나왔어요. 전통시장이 10만 원 가까이 싸군요. 그렇습니다. 품목별로 보면요, 소고기는 한우, 사육 두수가 워낙 줄었어요. 그래서 작년보다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해서 올해는 전통시장에서는 1.8kg 기준으로 7만 3천 원, 그런데 마트에서는 9만 3천 원이라고 합니다. 또 폭염 영향으로요, 출하량이 감소한 배추, 시금치, 채소 가격도 지난해보다 상승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밤, 배, 일부 과일 가격은 작년보다 더 올랐고요. 사과는 전통시장에서는 소폭 하락했지만 마트에서는 상승했네요. 그렇군요.
아니 또 제사상에 꼭 필요한 뭐 조기나 쌀, 두부 뭐 이런 건 어때요? 조기는 다행히도 어획량이 늘었대요. 그래서 이례적으로 가격이 떨어졌다고 하고요. 쌀, 두부, 계란 공급량이 전반적으로 늘면서 작년보다 소폭 떨어졌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아니 근데 저는 이런 조사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진짜 22만 원만 들고 가면 제사상 차릴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고 그러던데? 이것도 아마 최저가 기준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사과나 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거를 딱 살라고 하면은 더 비싸. 그렇지. 어디 찌그러지고 멍들고 이런 애들이 방금 말씀드린 그 통계치에 해당하는 평균 가격이고, 마음에 드는 것들은 대부분 30-40% 비싸죠. 그렇군요. 보통 결혼을 하게 되면 진짜 앞으로 내가 어떻게 가정을 이쁘게 꾸밀까? 이런 상상을 해야지 정상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 신혼부부들은 어떤 상상을 하는 줄 아세요? 언제 내 빚을 다 갚을 수 있을까? 이런 상상부터 하게 된대. 아, 참 안타깝습니다. 뭔 얘기냐면요. 오늘 통계청이 공공 민간 빅데이터 연계 분석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2014년 기준 1년에서 5년차 신혼부부 5만 쌍의 평균 부채를 조사해봤더니만 무려 4,273만 원이나 된대요. 5년 차도 신혼이에요? 아, 5년 차까지는 봐줘야지. 아무튼 부채가 4,273만 원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같은 시기에 신혼부부의 평균 소득은 5,123만 원. 그러니까 번 돈의 거의 대부분을 빚을 갚아도 다 못 갚는 거야. 특히 처음부터 대출이 있는 신혼부부 당연히 부채가 더 많겠죠. 네. 이들의 평균 부채는 6,745만 원. 상당히 많죠. 이거 언제 다 갚어? 왜 이렇게 신혼부부들의 부채가 늘어났느냐? 통계청은 이렇게 분석을 해요. 뭐 당연한 결과일 것 같은데 주택 구입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집값이 비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결혼 5년차 신혼부부의 경우 총 대출 규모가 4,962만 원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무려 2,692만 원. 절반이 넘어요. 그러면 부부 가운데 누가 더 부채가 많을까? 이거에 대한 자료도 나와 있네요. 평균 부채는 당연하다고 해야 되나? 남편의 경우 결혼 전에는 1,929만 원이었는데 결혼 후에는 2,602만 원, 34.8%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내는 조금 증가했을까? 아내도 결혼 전과 결혼 후의 부채를 비교해봤더니 증가폭이 26.2%. 남편보다는 적지만 만만치 않은 액수죠. 남편이 많은 이유는 아무래도 세대주 그리고 집 주인 남편 이름으로 보통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아니 아무튼 그렇긴 하더라도 정부에서 저출산 대책 내놓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신혼부부들 빚지고 결혼하라? 과연 결혼도 하고 애도 낳을 수 있을까요? 저가 항공사 중에서 만족도 1위가 어딜까요? 저는 제주항공일 줄 알았는데 티웨이로 나타났네요. 오, 그래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요,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티웨이가 5점 만점에 3.52 1등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이 에어부산, 진에어, 이스타, 제주항공 순이었는데 의외로 제주항공이 꼴찌예요. 아,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티웨이는 어떤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거예요? 시설과 직원 서비스 그리고 예약과 탑승 절차, 이런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요금, 부가 혜택 이 부분에서 1위를 기록했네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시설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탑승 절차 이런 쪽에는 점수가 후했대요. 그런데 좌석, 선반과 같은 기내 시설에서는 거의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가 항공이 시설이 저가 항공이 아닌 일반 항공과 비교했을 때 좋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사실로 드러났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항공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는 분일수록 저가 항공을 선택하는 빈도가 낮았다는 거예요. 높아져야지 정상 아니에요? 그럴 것 같은데 저가 항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가 항공이 아닌 일반 항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요금보다는 안락함을 더 원한다는 거죠. 그렇죠. 저가 항공이 싼 맛은 있지만 안전이나 편안함에서는 아직까지도 일반 항공을 못 쫓아간다, 이런 내용인 것 같네요. 최근 국내에서도 청년 일자리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 문제화 되고 있잖아요. 저희는
어제 오늘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 일자리 때문에. 아, 그렇죠. 아무튼 글로벌적으로도요. 청년 일자리 문제가 더 악화가 됐대요. 이 내용은요. 국제노동기구인 ILO가 밝힌 내용입니다. ILO에 따르면요. 15세에서 24세 실업자가요. 전 세계적으로 7,100만 명, 지난해보다 50만 명이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대요. 예. 이는 태국 전체 인구보다 많으면서요. 남북한보다 많은 수치다. ILO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 호호. 청년 실업률은요. 전 세계적으로 지난해 12.9%였는데 올해는 13.1%로 올라갔대요. 그래서 사상 최고였던 2013년 13.2%에 육박할 것으로 ILO는 내다보고 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청년 실업률이 높아졌을까? 금융위기 이후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 요동치는 글로벌 경제에 특히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가장 위험한 그런 나라들은 최근 원자재 가격 폭락으로 타격을 입은 러시아, 그리고 얼마 전 올림픽이 끝난 브라질. 여기는 극심한 경기 침체에 빠져 있잖아요. 당연히 청년 실업률이 엄청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흥국들의 청년 실업률은요. 13.3%에서 올해 13.7%까지 뛸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남미 지역이 실업률 증가폭이 상당히 높을 것이다. ILO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체로 이렇게 청년 실업률이 올라가는 거는 신자유주의, 이게 그만큼 전 세계에 미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물결이 몰아친 이후 벌어지고 있는 현상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제 있지 않느냐.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문제 있는 게 우리나라만의 탓은 아니긴 하지만 다 똑같은 원인, 신자유주의, 재벌들의 끝없는 탐욕 때문에 생긴 거기 때문에요. 서로가 연대를 해야죠. 전 세계적으로 노동자들과 연대를 해서 이걸 풀어나가야지 우리만 여기서 빠져나오겠다, 우리만 잘 사겠다? 결코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 강의는 영향력에 관한 것입니다. 상위 업체의 영향력이라고 해야겠죠. 지난 10년 동안 웹사이트 수는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근데 페이지 뷰는 이번보다 훨씬 집중되고 있습니다. 2001년 미국 전체 페이지 뷰 상위 10위 사이트가 31%를 차지했는데 2010년 들어서는 75%로 늘었습니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은 단순한 IT 기업이나 쇼핑몰이 아닌 거죠. 심지어 아마존 CEO 제프 베조스는 유력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를 인수했습니다. 요즘 농부들은 파종할 때마다 씨앗을 새로 사야 합니다. 씨앗이 자라서 열매나 곡식이 되고 거기서 다시 씨앗이 나오는 건데 어찌 된 걸까요? 글로벌 생물공학 기업 몬산토는 제초제를 뿌려도 작물이 죽지 않는 씨앗을 팝니다. 농부에겐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 획기적이죠. 다만 유전자 변형 씨앗이기 때문에 재생산이 안 됩니다. 결국 농부는 영원히 몬산토 씨앗을 사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씨앗값이 해마다 크게 오른다는 겁니다. 위기에 빠진 자본주의, 다행히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부유한 노예, 슈퍼자본주의의 저자 로버트 라이시가 신간 자본주의를 구하라에서 해법을 공개합니다. 상위 1%의 독주를 멈추게 하는 법, 자본주의를 구하라. 도서출판 김영사. 오늘의 섹션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자동차 얘기네요. 오늘 또 재미난 얘기인 것 같아. 테슬라. 최근에 테슬라가 마침내 한글 홈페이지를 열었어요. 오, 그래요? 열기만 한 게 아니고요. 사전 예약까지 시작을 했습니다. 이야, 이거 진짜 사람들 많이 접속했을 것 같아요. 예, 테슬라 홈페이지는 뭐 포털에 검색하면 바로 나오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을 해 보시고요. 일단 홈페이지를 열어보면요. 테슬라의 전기차가 어딘가를 계속 달려. 어딜 달려요? 그건 모르겠어요.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요? 계속 달려. 그러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급 세단이죠. 모델 S. 얘는 200만 원. SUV 모델인 X. 얘는 500만 원. 그리고 보급형 세단이죠. 모델 3는 100만 원의 예약금을 받습니다. 200만 원, 500만 원, 100만 원에 파는 게 아니라 예약금이 이렇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난 이 정도 팔면 진짜 당장 살라고 그랬는데. 예, 예약금을 걸기 전에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개인정보를 등록하면요. 모든 과정이 끝납니다. 자, 그러면서 과연 테슬라가 한국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이제는 이 관심이 이제 북미, 유럽에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들도 본격적으로 갖기 시작한 거죠. 그러겠네요. 그런데
테슬라 자체의 상품성과 별개로 너무 많은 변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변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테슬라의 국내 상륙이 단순히 전기차 산업이 이제 막 국내에서 시동을 거는 게 아니다. 더 많은 게 있다. 이런 겁니다. 아, 뒤에 숨겨진 얘기가 훨씬 많다. 그러면 하나하나 좀 알려주세요. 궁금하네. 예, 일단 운만 띄우고 궁금증을 유발을 한 다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유발 하라리 쫓아해요? 네. 유발 성운이야? 재계 1, 2위인 삼성과 현대차, 이 두 거대 골리앗들이 대결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국내 정부 부처끼리도 피 터지게 싸울 수가 있습니다. 아니, 테슬라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올 여름 최대 화두였죠. 전기요금 누진제까지. 아하, 그것도 문제가 생기겠네요. 예, 전기요금 누진제는 대충 짐작이 가시죠? 그렇죠. 이 전기차 사더라도 이거 전기 어떻게 꼽아? 자, 그럼 삼성과 현대차가 무슨 상관이냐, 테슬라와. 현재 테슬라는요, 파나소닉 여기에 전기차 배터리 공급을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로부터 배터리를 공급받기 시작을 했어. 아, 그래요? 그러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제 LG화학, 삼성 SDI가 파나소닉보다 더 큰 공급처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하. 그리고 실제로 LG화학과 삼성 SDI가요, 이 배터리와 관련을 해서는 거의 1, 2위를 다툴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뿐이 아니에요. 만도 아시죠? 만도. 만도 부품업체 아니에요? 예, 여기는요 테슬라 S의 조향장치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하. 한국타이어, 여기는 모델 3의 타이어를 또 공급하는 공급사로 선정이 됐어. 아니, 테슬라에 우리나라 부품이 상당히 많이 쓰이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만도도 그렇고 한국타이어도 그렇고 이미 현대차를 포함한 국내 완성차 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삼성 SDI와 LG화학으로 좁혀볼게요. 국내에서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테슬라가 많이 팔릴수록 삼성 SDI와 LG화학 주가도 올라갈 겁니다. 그건 당연하겠죠. 현대차에서 이 양사로부터 테슬라를 압도하는 주문을 넣지 않는 이상 두 회사는 테슬라가 잘 되길 바라겠죠? 그렇죠. 테슬라의 성공은 곧 현대차를 필두로 한 국내 자동차 제조사의 후퇴를 말합니다. 무엇보다 삼성 SDI와 LG전자는 삼성전자, LG전자 각각 그룹 간판 기업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계열사죠. 그러니까요. 앞으로 등장할 전기차나 자율주행차는 사실상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다. 기억나세요? 그 얘기 아직도 기억나죠. 예전 방송에서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테슬라의 반응이 충분히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두 기업이 극단적으로는 직접 전기차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애플이 아이폰 직접 만들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삼성의 경우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희 회장 시절 야심차게 시도했던 자동차 사업을 접었습니다. 그랬었죠. 삼성자동차. 삼성이 지금도 가리고 싶어하는 아픈 추억이죠. 그런데 그의 아들인 이재용 부회장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갤럭시 노트 7에 사람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안전 시스템 플러스 원활하게 주행할 수 있는 환경, 이거를 추가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차를 만들어도 되는 거 아니야? 아빠가 못했던 거를 내가 한번 해보겠다. 앨런 머스크만 차 만들라는 법 있어? 나는 제용 머스크가 될 수도 있지. 앨런 머스크가 테슬라를 만들다고 했을 때 기존 자동차 업계 사람은 물론이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미친 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도 미친놈 취급 안 하잖아. 그렇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이 피 터지게 싸울 수 있다. 공감이 되시나요? 충분히 되네요. 자, 두 번째. 기획재정부와 환경부가 또 피 터지게 싸울 수가 있어. 이거는 무슨 이유 때문이에요? 세금과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유류세 관할 부처가 어딥니까?
아, 그건 기재부죠. 그렇죠. 유류세에 굉장히 민감한 부처가 바로 기획재정부 그리고 국세청 아니겠어요? 이들 부서는 가급적 세금을 많이 걷는 게 좋죠. 우리나라 유류세가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높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휘발유 가격의 약 70%가 세금이다. 자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만약에 전기차가 대중화가 됐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유류세 걷는 게 확 줄어들겠죠. 그렇죠. 휘발유, 경유, 가스 아무도 안 쓰는데 유류세 이거 어떡할 거야? 세수가 왕창 줄어들 겁니다. 아, 그래서 어제 석유, 가스와 복합 발전. 이걸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았나? 이걸 미리 예측한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유류세 관련 부처 입장에서는 이보다 쉽게 세금 걷는 방법이 어딨어. 그러니까 말이야. 굉장히 아쉬울 겁니다. 따라서 대놓고는 못해도 간접적으로라도 전기차 보급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데 환경부는 아무래도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농도 등을 신경 쓸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제 더 이상 고등어 때려잡지도 못하잖아. 당연히 전기차 소비가 늘면 상당 부분 이러한 문제가 해결이 될 겁니다. 물론 전기차 충전에 드는 전기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환경 문제가 있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태양광 발전과 같은 친환경 전기 생산 방식 비중이 커질 겁니다. 그리고 결국 세수를 걱정해야 하는 기재부, 공기의 질을 우려해야 하는 환경부가 대립하는 모양새도 공감이 되시죠? 그렇군요. 아, 우리는 어디다 박수 쳐야 돼요? 전기요금 무서워서 에어컨도 마음대로 못 켜는데 전기차를 충전을 하면은 이거 전기요금 폭탄? 아니 핵폭탄을 맞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최근 현대차가 전기차 광고하는데 보면 자면서 충전하래. 자면서 충전하다 전기요금 폭탄 맞으면 어떻게 하라고. 뭐 심야 전기가 싸다 뭐 그런 건가요? 그런데 다행히도요 실제 전기차를 충전할 때는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요? 한 달 1,500km 정도 달린다라고 할 때 불과 3만 원. 아니, 나 같으면은 한 달에 150km도 안 달리잖아. 예. 그러면 3,000원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누진세가 적용이 되는 현 요금 체계에서는 재수가 없으면 나는 딸랑 3,000원만 했는데 그 3,000원만큼 전기를 안 썼으면 2단계인데 3,000원 때문에 3단계가 올라갈 수도 있죠. 아이, 저희 집 에어컨 고장나서 못 틀기 때문에 2단계 올라갈 리가 없어. 예. 다만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 많은 국내의 경우에는 전기차를 가정에서 충전하는 게 어렵잖아. 아, 그건 쉽지 않겠네요. 그렇다면 결국 전용 충전소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는 곧 저렴하기로 소문난 상업용 전기를 쓴다는 얘기죠. 아, 가정용 전기가 아니겠군요. 그러면 전기 매출로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리는 한전, 당연히 테슬라의 국내 성공을 환영하겠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가정에서 충전하면 누진세 올라가서 좋고 전용 충전소에서 충전해도 어쨌건 상업용이든 서비스용이든 전기 매출이 올라가니까 한전은 좋아할 겁니다. 아, 테슬라의 한국 진출에 이런 뒷얘기가 있는지 진짜 몰랐네요. 네. 속보입니다. 직장인들 사이에선 업무용 메신저 잔디가 화제입니다. 업무용 메신저 잔디는 월 평균 2,000건의 이메일을 줄이고 주당 평균 13시간의 업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벌써 코트라, 티켓몬스터를 포함해 6만 개의 기업과 팀이 잔디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퇴근 후 개인용 메신저를 업무에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일명 카톡 스트레스에서도 자유로워질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서 잔디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제가 재미난 걸 봤어요. 매달 추첨을 통해서 직원을 한 명을 뽑는데요. 그래서 그 직원한테 뭘 하냐? 일을 더 시키는 게 아니라 휴가를 가라. 이러면 어떨까요? 추첨을 해서 휴가를 보낸다. 그것도 혹시 이거 무급으로 가라고 하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무급이 아니야. 유급. 네. 그러면 겨우 하루겠지? 그것도 아니고요. 2주. 완전 로또네. 그렇죠. 근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가 어딨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실제로 이런 황당한 일을 하는 업체가 있대요.
물론 국내 업체는 아니더라고. 아, 또 국내 업체는 아니에요? 네, 외국 업체인데요. 온라인 투자 정보 사이트인 모틀리풀이라는 회사래요. 이 회사는 매달 한 차례씩 직원들의 이름을 적은 쪽지를 모자에 모은대. 예. 그리고 하나씩 뽑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 근데 재미난 것은 쪽지를 1인 1쪽지가 아니야. 뭐냐면 근무 연수에 따라. 오. 예를 들어 10년 근무했으면 자기 이름 쓴 쪽지를 10개를 놓고 1년 근무한 신입사원이다 하면 하나밖에 못 놓고 네. 오래 근무할수록 뽑힐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아, 그러면 직원들 이탈을 막기 위한 사장의 계획된 음모군요. 아, 이걸 음모라고 봐야 되나요? 아무튼 매달 한 차례씩 한 명을 뽑잖아요. 뽑힌 사람은 무조건이래. 무조건 2주 동안 쉬어야 된대요. 아니, 그러면 전달에 갔다 온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아, 2번 연속? 이거에 대한 얘기는 아직 없더라고요. 어, 2번 연속은 근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장기 근속자는 1년에 한 5번은 가겠는데? 아, 그리고 2번 연속 뽑힌 사람은 아마 양보하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내용은 아직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뽑힌 사람한테는 유급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유급뿐만 아니라 $1,500 마음대로 써라. 뭐 여행을 가건 공부를 하건 책을 사건 $1,500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70만 원이에요. 이거를 지원을 해준대요. 예. 게다가 이런 규칙도 있대요. 뽑힌 사람한테는 2주 동안 회사에서 아무도 연락 못하게 시킨다는 거야. 무슨 일이 벌어져도 이 직원한테는 연락을 안 한대. 마음 놓고 쉬라는 거죠. 재미난 것은요, 2007년부터 이 행사를 했는데 지금까지 한 차례도 거르지 않고 매달 하고 있답니다. 도대체 이 회사 왜 이러고 있을까요? 이 회사의 대표가 형제 대표예요. 데이비드 가트너랑 톰 가트너인데요. 이 두 대표가 다 이렇게 생각한대. 쉬는 게 경쟁력이다. 이렇게 믿는데 인터뷰나 이런 데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쉬고 나서 돌아오면 직원들의 집중력과 효율성이 높아진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돼 있다. 근데 자기들이 실제로 이렇게 뽑기 행사를 통해서 직원들 보내봤더니만 진짜 그렇다. 경험적으로 자신들이 입증을 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런 장점도 있대요. 무작위로 이렇게 사람을 추첨해서 휴가를 보내주잖아요. 그러면 회사에 어떤 빈틈이 있는지도 파악이 된대. 아니,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혹시 노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거 뽑기로 해서 걸러내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이 대표는 전혀 반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뽑힌 사람이 휴가를 갔잖아요. 회사에서 아무도 연락 못하게 막았잖아요. 회사 일에 문제가 생겨. 이게 뭔 얘기일까요? 이 직원한테 너무 과도한 업무가 지어지고 있다. 이 직원의 하는 일에 사람이 더 필요하다.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거야. 굉장히 착한 사장들인데. 너무 역발상 아니에요? 역발상. 네. 우리나라 같으면 그 직원이 없어졌을 때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하면 이 직원 잘라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대표들은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 두 대표는, 형제 대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열정적인 직원을 원하세요? 더 놀게 해주세요. 이 회사 대표의 조언이라고 해요. 너무나 재밌죠. 아니,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회사가 어떻게 유지가 될까? 말도 안 돼. 이런 생각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미국의 시사 잡지 포브스가요, 이 회사의 대표들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했어요. 미국 내 유일한 성인이 성인군자 할 때 그 성인이야. 이렇게 평가를 했대요. 왜냐? 포브스는 투자업체나 경제업체 이런 데를 평가를 하잖아요. 이 회사는 독특한 투자 원칙으로 여느 월가 고수들과 확실히 구분되는 놀라운 실적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한대요. 예. 게다가 이 두 대표가 되게 재밌대. 기이한 철학과 코멘트, 행동. 막 광대 모자도 쓰고 다닌대요. 두 대표가 회사를 설립한 내용도 보니까 되게 재밌어요. 기관 투자자를 상대로 허를 찌르겠다. 개미들의 방어막이 돼주겠다. 이런 목표로 이 회사를 설립을 했대요. 그래서 이 회사 이름이 아까 머틀리풀이라고 했잖아요. 예. 이 이름이 얼룩덜룩한 옷을 입는 광대.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섹스피어 고전이나 이런 데 보면 광대가 어떻게 나와요? 왕의 면전에서도 할 말하고 진실을 말해도 유일하게 참수형을 당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광대였잖아요. 예전에. 네. 그런 거에서 따온 거라고 합니다. 근데 도대체 이들 형제는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발상을 했었을까? 아버지 영향이 컸대. 네. 아버지 교육 때문이라는 거예요. 은행가이자 경제학자였던 아버지가 이 형제가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했었대요. 저기 초콜릿 푸딩이 보이니? 너희들 좋아하지? 아빠는 저 푸딩을 만드는 회사 주식을 갖고 있단다. 사람들이 저 푸딩을 살 때마다 아빠와 우리 가족에게 좋은 일이야. 그러니 더 푸딩을 사오너라. 단순히 투자 수익률이 높고 이런 회사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연대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이런 기업에게 투자한다는 거예요.
아빠한테 배웠다는 거죠. 이 덕분에 이런 놀라운 휴가 제도도 운영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그 아빠가 두 형제에게 비만을 물려주진 않았나요? 푸딩 많이 먹어서? 네. 사진 보니까 그렇게 살찌지는 않았어요. 아무튼 이렇게 놀라운 제도를 운영하면서도 회사가 세계에서 손꼽힐 만한 투자 정보 사이트로 성장시킨 그 비결이 진짜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들이랑 또 비슷하지 않아요? 저희도 잘 놀고 있잖아요. 그렇죠. 열정적으로 일하게 만들려면 더 놀게 하라. 우리들 철학이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 4일제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가끔 반응이 놀고 있네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저희 애청자분들 몇 분은 아마 그러고 있을 거야. 저놈들 뭐 하는 것인가. 그렇지만 예전에 그 책도 있잖아요. 김정훈 교수가 쓴 노는 만큼 성공한다. 네. 저희는 그 말을 현실 속에서 꼭 한번 실천해 보고 싶습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